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황보수정 강사입니다. 일단 이제 올 때까지 왔죠. 여러분들이 다른 뭐 2차랑 병행했다 하더라도 지금 한 달이 안 남은 시점에서는 좀 겸손한 마음으로 지금 40문제 변형이기 때문에 25문제를 그 시험 선지에서 만나는 거랑 40문제가 그냥 박스형으로 다 배열됐을 때 그 압박감은 달라요. 한 번도 맞이하지 않은 첫 해예요. 그리고 40문제를 내겠다라는 건 1차에서 조금 뭐라 그럴까 걸러내겠다, 2차에 많이 안 보내겠다 이런 목적을 가진 거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민법에 완전 올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특강은 그 일정상 오늘하고요, 그 오늘 오전 그 4회로 총 4회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 오전 오후하고 그리고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 또 오전 오후입니다. 근데 선생님 생각에는 여러분이 어느 정도 아무래도 현강 학생들이 잘 따라온다라고 하게 되면 좀 차질 없이 4회차에 나가겠지만 좀 설명도 조금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해가 안 되는데 문제를 풀 수는 또 없거든요. 막상 가서. 그래서 그림 맞추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보강이 조금 있을 수 있어요. 보강은 오늘은 안 하고 오늘은 5시 전각에 끝날 거고요. 보강을 하게 된다면 금요일 날 할 수 있으니까 금요일 날 그냥 하루 종일 마라톤 특강이라고 일단 생각해. 그러니까 저녁에 약속을 잡는다던가 저녁에 다른 강좌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침, 점심, 저녁 어쩌면 저녁까지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을 좀 만들어 놓으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요. 미라클이라고 돼 있긴 한데 정말 그렇긴 해요. 선생님은 그 20년 이상 민법 강의를 좀 오랫동안 해왔으니까 당연히 적중을 안 했는데 이 자리에 있을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건 당연한데 제가 걱정되는 건 이해가 안 됐는데 박스형으로 나왔을 때 그걸 풀 수 있을까? 그게 걱정인 거예요. 그리고 시험은 요령이니까 우리가 민법 총칙부터 이렇게 쭉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40문제예요. 그리고 오지야. 그리고 뭐 박스가 있다 하더라도 뭐 6지 7지로 하진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문이. 그러면 어차피 200개 OX는 200개 OX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상한 강사라 하더라도 잘 못 찍는 강사라 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OX 중에 지금 이 OX가 한 뭐 2000선지 정도 될 거예요 아마. 넉넉하게 유사 지문까지 하면 여기서 200개 OX를 못 골라내면 뭐 강의 그만둬야지. 그러니까 그런데 200개를 다 맞춰야 100점을 맞아야 되는 시험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지세요. 그래서 우리 가장 중요한 건요. 가장 중요한 건 노무사 기출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집 다 다른 뭐 선생님 거든 누구 거든 간에 5개년치를 출력해 갖고 풀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시험 우리가 5월 25일이죠. 5월 25일인데 5월 24일 날 4일 날 쫙 최종 정리하시고 노동법이라던가 민법은 장기 기억이니까 민법은 5월 23일까지 좀 열심히 하시고요. 오전에 민법을 또 안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오전에 한두 시간 안에 왜냐면 노동법 봐야지 사법법 봐야지라고 하는 거니까 장기 기억들은 좀 땡겨서 하라고. 당일날 하지 말고 그래서 전날 하지 말고 그래서 근데 제가 강추드리고 있는 방법은 한 5월 20일 있죠. 5월 그 시험을 한 3일 앞두고 5월 22일 날 우리 노무사 민법을 좀 풀어보세요. 근데 민법 풀고 노동법 풀고 이러지 마세요. 뭐 실전처럼 푼다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안 잡혀요. 민법만 딱 눈 뜨자마자 그러니까 2019년 노무사 25문제였죠. 그거를 답을 가린 채 문제를 빨리 이렇게 풀어보세요. 풀고 답을 맞춰야 돼요. 정답을 맞춰야 됩니다. 이미 문제가 암기가 돼 있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정답을 맞히고요. 정답 맞히자마자 바로 2020년을 바로 푸세요. 다른 과목 가면 안 돼요. 이러면 느낌이 안 살아요. 그래서 다시 민법 25문제 또 풀고 정답을 또 맞추세요. 이렇게 5개년을 오전에 쫙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어떤 느낌이 드냐면 똑같이 아까 푼 거 내가 또 푸나? 아까 푼 거 또 푸나? 어떻게 똑같이 냈지? 그 느낌을 강사가 얘기하는 거랑 여러분이 시험 한 2, 3일 전에 여러분이 체험하는 거랑 달라요. 그래서 22년 걸 풀었단 말이에요. 근데 저번에 낸 거 또 냈네? 보자. 아이고 19년에 낸 거 또 냈네? 이거를 확인한 채 2, 3일 안에 딱 25일 날 가면 그럼 여러분 해만 뭐가 다르다고 40문제가 좀 다르긴 하지만 뭐가 다르다고 그렇게 색다르게 내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기출이 반복된다는 걸 확인하고 가시고요. 이거 민법만 국한한 게 아니에요. 민법만. 그러니까 이날 오전에 민법 이렇게 장악하고 뭐 노동법 법 바뀐 거는 상관없이 여러분들 3개년이든 5개년이든 노동법도 마찬가지 사법법도 마찬가지 이렇게 푸세요. 근데 지겹다고 민법 하나 뭐 사법법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5개년을 쫙 풀어야지 느낌이 옵니다. 노동법도 5개년 쫙 풀어야지 느낌이 오니까 이러면 이제 아주 탄력받아 갖고 시험이라는 게 결국은 뭐 운전면허 시험은 아니지만 우리 노무사 시험이 수준이 높지만 똑같이
똑같이 나온다라는 거를 강하게 기억한 채 시험장 가셔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 한 달이 가장 중요한데 3페이지 보시죠. 3페이지 보시면 뭐 선생님이 이제 좀 이렇게 유치한 사람이라 온갖 말 다 적어놨는데 밑에서 그 위에서 둘레 네 번째 줄 이 자료만 그 세 번째 줄이네요. 이 자료만 지금 이해하고 암기한다면 당연히 100% 합격이죠. 다 맞춰야 되는 시험도 아니고 24, 5개 맞춰야 되는 거고 16개가 틀려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최신 판례라던가 최신 1월 달에 변호사 시험이라던가 올해 3월 달에 또 법원행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인접 시험들 컨트롤 카피해서 선생님이 그대로 여기다 실었으니까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여기 이게 족보거든요. 쭉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리고 지금 이 시기에는 남은 굉장히 우월한 것 같고 나는 되게 뭔가 열등한 것 같이 이렇게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약간 근자감이라 그러죠. 그런 자신감이 시험 기세입니다. 그러니까 막 밀어붙여야지 1차 당연히 합격할 거고 우리가 2차까지 기세로 쫙 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합격을 선생님이 이제 유명한 두 문자인데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해제 효과로서 오렌지 색깔 해야 되는데 소원선동합니다. 그러니까 뭐 해제 소구표 나중에 하겠지만 소원을 빕니다. 여러분들 진심으로 합격하시기를. 그래서 민법 총칙 40문제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간평이 40문제거든요. 그 다른 시험 문제 뭐 가족법까지 보긴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민총과 채권법을 보기 때문에 채권법 비중을 더 주고 싶어도 아무래도 간평을 유사하게 딸 것 같아요. 그래서 민총 수문제 그리고 채권법 수문제. 그래서 채권법을 버리고 싶다. 나는 민총에서 승부를 보고 싶다. 그럼 민총을 되게 열심히 좀 하세요. 왜냐하면 민총에서 수문제를 다 맞추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 총론까지는 좀 열심히 좀 하셔야 되고요. 채권 강론에서 나 그 뭐 어차피 40문제 다 맞는 것도 아니고 24, 5문제 맞추면 되는 거니까 나 뭐 채권 강론 다 못 하겠다. 그럼 차라리 임대차를 버리세요. 임대차 양이 많으니까 선생님도 여기 OX에 실어놨지만 임대차는 뭐 마지막에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채권 강론에 뭐 임대차라던가 뭐 다른 걸 15개 전용 계약을 혹시라도 버린다 하더라도 오히려 약정 채권 말고 법률의 규정으로 정한 법률의 규정으로도 채권 만들어낼 수 있죠. 법정 채권 3개밖에 없습니다. 사부 불상에. 근데 사무관리라던가 부당이득이라던가 불법행위는 버리시면 안 돼요. 손해예요. 왜냐하면 사무관리 25문제 시절에도 냈었는데 40문제 중에 한 문제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양이 작아요. 그냥 조문하고 여기 다 요거 OX 얼마 안 되는 거 요거 암기하면 한 문제 건져. 그리고 부당이득은 25문제 중에 한 문제 시절이지만 부당이득 40문제 중에서 2문제 나올 걸로 예상됩니다. 근데 부당이득도 쉬워요. 그러면 벌써 몇 문제야? 그럼 불법행위요. 불법행위는 원래 2문제 냈었거든요. 그러니까 2문제 내지 3문제까지도 예상합니다. 3문제까지. 그러니까 불법행위도 의외로 괜찮아. 그러면 이렇게 하면 여기서 지금 한 6문제 건질 수 있는데 오히려 채권 총론이 좀 어렵고 다른 뭐 계약법이 어렵다라고 하면 오히려 법정 채권 사부불 해서 5문제에서 6문제를 득점할 수 있으니까 앞부분을 버리더라도 뒷부분의 채권 강론을 버리시면 절대 안 돼요. 사부불 불법행위라던가 특수한 불법행위 사용자 책임이라던가 이런 것들 잘 정리하셔야 되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채권법보다 항상 민총을 좀 더 열성을 다해서 하게 되는데 민총에서 폭탄 맞을 수 있으니까 정말 이번 족보 시간에 오늘이 제일 중요해요. 오늘 민총 많이 나갈 거니까 오늘 완전히 잘 선생님하고 따라오면서 암기하셔야 되고. 제가 만든 자료인데도 이렇게 체크를 다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글씨가 너무 조그만 게 지금 약간 불만인데 빨리 못 읽겠더라고 이게. 글씨가 너무 조그매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럼 확대를 하든가 뒷문지 조금 닫아주세요. 그래서 죄송해요. 닫아주시고 색깔을 막판에 이 족보를 빨리빨리 돌리기 위해서는 조금 형광펜을 이용해서 빨리빨리 키워드에다 색깔을 하세요. 그리고 오늘은 기억하지만 다른 과목을 갔다 오면 또 까먹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112번 지금 공부하는 거 아니고 막판 정리까지 지금 필요하니까 112번부터 116번 이 4개 5개 지문은 똑같은 기출이란 말이에요. 반복해서 나온. 그러면 제가 수업할 때 112번부터 116번까지 묶으라고 할 거야. 그러면 이렇게 묶으셔갖고, 그럼 이거는 기출이 계속 똑같이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막판에 볼 때 뭐 5개 지문을 다 읽을 건 아니고, 가장 이 중에서 핵심되는 거, 잘 몰랐던 것만 색깔을 하세요. 113번을 만약 몰랐다 그러면 색깔 하셔갖고, 나중에 이거 묶어놨으니까 113번만 탁 확인하고 가시는 거야. 그리고 제가 이거 정말 반드시 나옵니다. 특 A급입니다. 그럼 그거는 뭐 색깔을 다르게 오렌지 색깔로 한다던가, 딴 거는 다른 색깔로 한다던가, 저는 형광펜 하나밖에 없어갖고 이렇게 했지만, 여러분들은 형광펜을 탁탁 키워드 하셔갖고 막판에 그냥 이것만 버스를 타든 뭐라든 이것만 막 계속 돌리겠다. 얇으니까 좋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그냥 무조건 그냥 합격이니까 민법을 잘 못한다 하더라도 이제부터 그냥 뭐 알든 모르든 기초가 있든 없든 간에 쫙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문은 반드시 있으셔야 됩니다. 조문 있죠? 조문 있죠? 그래서 저만 긴장한 상태야. 나 시험장에 가는 분위기야. 조문 반드시 있어야 돼요. 왜냐면 보다가
조문 없으면 핸드폰 꺼내갖고 조문 민법 조문 검색해서 딱 만들어 놓고, 왜냐하면 그 청각적인 정보랑 시각적 정보가 달라요. 어떤 정보가 뇌에 더 빨리 들어온다라고 하냐면 청각적 정보가 더 빨리 들어온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은 청각적 정보를 기억을 강의를 통해서 듣지만 시험은 시각적 정보를 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각인이 돼 있어야 되고, 그 시각적 정보로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반드시 귀로만 듣지 마시고요. 귀찮더라도 조문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눈에다 발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민법 총칙 20문제 예상되는데 바로 갈게요. 1번. 뭐가 법이냐? 1조에 관련해서 법의 근원이 뭐냐? 민법에서 뭐가 법이냐? 법의 근원 법원은 법률, 관습법, 조리죠. 판례는 우리나라에서 영미법계와 달리 판례는 법 아니죠. 그래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례가 변경된다 하더라도 그건 법률의 변경이 아닙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은 법률상 장애, 시효중단의 법률상 장애가 되지만 여기 판례라는 게 틀렸죠. 그리고 2번 노무사 1조에서 말하는 법률, 없으면 관습법인데 거기서 말하는 법률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만 의미하죠. 틀렸죠. 국회가 제정한 법률만 이런 좁은 의미의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에요. 명령 규칙, 뭐 서울시 조례, 광의의 넓은 의미의 법률이야. 광의의 법률이죠. 1조는 명령. 그러니까 뭐 가정의례 준칙, 명령 무슨 규칙과 관습법이 충돌한다. 그럼 관습법이 우선해요. 관습법은 여루적 보충적이고 대등적 효력이 아니니까 명령규칙이 우선이야. 명령규칙이 우선이니까 1조는 넓은 의미의 이것까지 포함하는 광의 법률입니다. 틀렸습니다. 2015년. 3번을 별표 2개 치시고요. 25문제 시절에는 이런 문제 안 내겠지만 40문제 시절이니까 관습법은 눈엔 안 보이지만 관행과 법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관습법은 어디까지나 법이에요. 자, 잠깐만요. 여러분들 먼저 읽고 계세요. 그리고 시험이 다가올수록 정지문을 많이 읽어야 돼. 그러니까 문제집 말고 이렇게 OX로 된 것들을 팍팍 확인하면서 이렇구나 저렇구나 이렇게 확인하셔야 되니까 선생님도 가열찬 사람이라 괜히 그냥 오늘 첫날이라 이상한 블라우스 입고 와갖고 그래서 자 마음 다 잡고 자, 한 문제 관습법은 눈엔 안 보이지만 법이에요. 법에 해당되는 관습법은 우리나라에 이런 관습법이 있는지 판사님이 알아서 직권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직권으로 관습법이 있다 없다. 근데 관습법 눈에 안 보이니까 원칙적으로는 직권으로 판사님이 있어요 없어요 판단하겠지만 예외적으로 눈에 안 보이는 조문이니까 관습법은 당사자가 주장 증명해야 될 때도 있다. 근데 아직 관습법이 되지 못한 관행만 있지 법적 확신까지 이르지 못한 사실에 불과한 법이 아닌 사실인 관습은 이건 법 아니죠. 사실에 불과하죠. 사실은 당사자가 제일 치고받았다. 이거는 당사자가 소송 붙으면 당사자가 주장 입증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에 불과한 사실인 관습도 경험 법칙까지 이르면 예외적으로 판사님이 알아서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원칙을 묻는지 예외를 묻는지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원칙이죠. 별말 없으면 사실인 관습이 있는지는 당사자가 주장 입증하여야 맞고 판례에 따르면 4번 관습법은 밀리죠. 성문법률보다 여루적 보충적 효력 맞고요. 대등적 효력하면 틀리죠. 그러니까 지금 읽어나가실 때 못 알아듣겠다 모른다 그럼 번호에다가 체크하세요. 그냥 아는 건 넘어가시고요. 이거 정돈을 탁탁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양이 많으니까. 자, 법률관계 권리무관계인데 5번에다 별표 3개 치시고요. 우리는요. 민법 총칙 앞부분에 소멸시와 다른 어떤 권리 유통기간, 이런 제척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제척기간에 대한 건 직권으로 판단합니다. 근데 제척기간 안에 꼭 소송상 재판상 행사해야 되는 게 아니라 뭐 미성년자가 취소권 행사한다던가 차고 취소한다던가 사기 강박을 취소한다던가 뭐 해제한다던가 재판상 꼭 취소해야 돼요. 재판 외도 가능해. 전화 걸어서 취소한다던가 재판 외 행사도 가능해요. 근데 예외적으로 반드시 소송상 출해라. 소송상 재개라. 출소기간이다. 제소기간이다. 반드시 꼭 재판상 꼭 행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채권자 취소권. 제발. 근데 미성년자 취소권, 뭐 사기강박 취소권은 재판 외 행사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꼭 소송으로 출해라. 요거는 채권자 취소권. 채권자 대의권은 전화 걸어도 돼요. 채권자 취소권은 반드시 재판상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6번입니다. 6번요. 6번도 꼭 기억하시죠? 뭐 다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민총에선 버릴 게 없어요. 민법상의 원칙은 추상적 경과실.
원칙이에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해라. 이걸 다하지 않으면 추상적 경과실이 있어서 손해배상 책임을 져라라고 갈 수 있는 건데 이게 원칙이에요. 대다수가. 근데 예외적으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가 아니라 자기 재산 다루듯이 자기 재산 정도의 주의 의무만 갖춰도 되는 게 있거든요. 그 예외를 기억하시죠. 예외적으로 내 물건 다루듯이 자기 재산 정도의 주의 의무만 갖추면 되는 게 두 문자 좀 잡으셔서 진지상 다 차리셨어요. 친치상 차리셨어요. 친치상. 이 사람들은 자기 재산 정도의 주의 의무지 성간 주의 의무를 다해라. 그럼 틀린 말이야. 뭐냐면 친권자는 미성년자 부모님인데 오죽 자기 자식 거 재산 관리 잘하겠어. 자기 재산 정도만 하시면 돼요. 친권자가 미성년자 재산 관리하는 거. 그 다음에 자 요거 치가 무상 수취인. 임치계약이 돈 맡기고 물건 맡기는 건데 보관료를 안 받고 물건을 맡아서 보관하는 사람을 대가성이 없는 무상 수취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보관료 안 받았으니까 이 사람은 자기 재산 정도의 주의 의무만 다 하면 돼. 근데 수취인이라 하더라도 유상이야? 그러면 성간주물 다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임무를 맡은 우리 이제 노무사님 되시면 수임인 되시는 거죠. 임무를 받을 수임인은요 공짜라도 여러분들이 수수료 안 받고 노무사 생활하셔도 무상 수임이라 하더라도 개떡 같은 일 처리하시면 안 돼요. 성간주물 다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상 수취인만 자기 재산 정도의 주무예요. 그리고 상속인은 상속받으면 곧 내 물건 되겠죠. 그러니까 자기 재산 정도의 주무예요. 그러니까 얘네 3명 빼놓고는 무슨 법인가 이사, 법인에서 이사, 대표기관 이사, 성간주물 다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기본적인 채무자 누굴 묻든 간에 다 성간주물 다 하셔야 돼요. 근데 얘네 3명만 자기 재산 정도의 주무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6번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6번 읽어보면 물건을 보관 맡은 수취인하고 달리 수임인은 위임계약의 수임인은 유상이든 무상이든 묻지 않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임으로서 그죠? 무상이라도 수임인은 개떡 같은 일처리 안 된다. 대가성 없어도 성간주물 다 해라. 정확히 맞죠? 정확히 맞고 자 이제 2조 신칙입니다. 그러면 무조건 지금 20문제 맞춰야 되는데 2조 신칙은 우리 시험에 노무사 시험에 제일 많이 내는 게 뭐예요? 이건 단지 생각해야 될 고려해야 될 명제에 불과해요. 이거 신칙에 반하지 않는다. 판사님이 알아서 직권으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아도 직권으로 판단. 이거 법조문이에요. 법은 법관이 제일 잘하니까 직권으로 판단합니다. 이거 당사자가 주장하여야 되는 게 아니라 신칙은 법조문이기 때문에 법규범 직권으로 판사님이 판단한다. 이거 신칙 위반이다. 아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고 그러면 신칙이 아무리 대단하다 하더라도 신칙보다 더 센 게 있어요. 신칙의 한계. 그쵸. 그게 바로 제기가 강하면 신칙이 더 후퇴합니다. 그러니까 제한능력자, 미성년자 이렇게 제한능력자 보호 앞에서는 신칙이 후퇴해요. 그래서 미성년자 단독으로 취소하는 거 얼마든지 신칙 위반 아니야. 미성년자 보호, 제한능력자 보호가 더 중요하고요. 이거 남게 안 하셔도 돼요. 이미 생긴 판결의 힘, 기판력 제도 앞에서는 신칙 후퇴합니다. 요거는 기억하셔야 되고, 요 세 번째. 우리 시험에 제일 많이 낸 거 이거지 또. 강행 규정 위반한 자 스스로 지가 위반해놓고 무효예요. 주장하는 거 신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강행 규정이지만 또 다른 강행 규정의 취지를 몰각시키지 않기 위해서 강행 규정, 이것도 강행 규정이지만 이건 일반 규정이거든요. 이거 제일 중요해. 그러면 신칙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거 직권으로 판단한다. 또 다른 강행 규정의 취지를 몰각시키지 않기 위해서 강행 이거 제일 중요하다. 자, 그거 기억하시고. 그럼 신칙 지문이 다 이거 우리 노무사 시험이에요. 자, 7번 갈게요. 신칙 위반, 권리남용, 이거 당사자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판단한다. 키워드 직권에 색깔하시고 7번, 8번 묶으시죠. 2018년에 낸 거 22년에 또 냈잖아. 신칙은 당사자 주장이 전혀 없더라도 법원이 알아서 법조문이니까 직권으로 위반했냐 안 했냐 판단할 수 있다. 맞잖아요. 그대로 나올 거 아닙니까? 그 다음 9번요. 채무자가 돈을 안 갚고 11년 됐으니까 안 갚아요. 소멸시 완성됐어요. 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 될 여지가 없어요. 11년 됐는데 소멸시 항변하는 거 항변권도 너 권리남용이야. 11년 됐어도 갚아. 권리남용으로 될 여지가 있죠. 왜냐면 우리가 아무리 권리자라 하더라도 남용해서는 안 된다. 권리남용 금지 원칙은 여기서의 권리는 그 모든 권리가 다 돼요. 지배권 남용, 청구권 남용, 항변권 남용, 무슨 형성권 남용,
그다음 소송상 권리, 소권 남용, 민소법에도 신의칙은 작동하는 거니까 행정법에도 작동하는 거니까 소송상 권리 남용, 그러니까 소멸시효 항변권, 소멸시효 항변권도 남용이야. 갚아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모르면 좀 체크해 놓으셔야 됩니다. 22년 노무사예요. 자, 그리고 10번, 11번 묶으세요. 똑같잖아요. 11번에 이미 노무사 2018년. 근데 10번으로 제가 볼게요. 별표 3개. 똑같은 건 이렇게 묶으시고요. 시간상. 강행규정 위반한 자가 지가 위반해놓고 이거 무효예요. 이 계약이 무효예요. 법률행위 무효예요. 라고 주장하는 거 시행취 위반이에요. 시행취 위반으로 될 수 있다 틀렸고 시행취 위반으로 될 수 없죠. 걔가 무효 주장할 수 있게끔 보호하죠. 그러니까 틀렸잖아. 이렇게 똑같이 나온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12, 13 묶으세요. 12번 보면 사정이 바뀌었으니까 계약을 깨겠다, 해제하겠다. 사정 변경 원칙에 따른 해제는 일단 요건과 요가 예견할 수 있었으면 그때 넣었어야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 변경이 발생했고, 두 번째,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여야 돼. 사정이 바뀌었으니까 내가 해제하겠다. 그리고 그대로의 계약 내용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결과가 시행칙에 너무나 현재에 반한다. 그럼 계약은 지켜져야 되겠지만 그 예외로서 사정이 바뀌었으니까 해제하자. 그리고 중요한 단어는 이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사정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사정은 객관적인 사정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주관적, 개인적 사정. 그럼 다 계약 깨게, 다 해제하게. 주관적 사정을 누가 봐줘? 주관적, 개인적 사정 틀렸고요. 13번에 객관적 사정만 말합니다. 맞죠? 같은 문제죠. 사정 변경 때 주관적, 개인적 사정 안 봐줘요. 객관적 사정, 그러니까 13번 노무사 2022년 객관적 사정만 맞습니다. 자, 14, 15 묶으시고요. 별표 3개. 이거 보세요. 똑같이 되지. 그러니까 14번에 아버지 찾는 거, 홍길동의 혼판서, 응? 이렇게 혼외자. 인지청구는요, 누가 누구 자식이냐, 이거 일심 전속적인 신분상 권리로서 돈 받고 포기할 수 없어요. 포기했다라고 해서 아버지 못 찾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지청구는 포기가 허용되지. 아버지 살아계시면 끝까지 찾습니다. 누가 누구의 자식이냐. 그러니까 장정세신 실효됐다. 왜 50년 만에 아버지 찾으러 오냐. 그런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실효의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끝까지 아버지 찾아요. 그러니까 15번에 인지청구는 포기할 수 없지만 실효됐다. 실효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틀렸죠. 실효되는 권리가 아니에요. 끝까지 아버지 찾습니다. 그러니까 꼭 나올 거라 생각하시고요. 16, 17 묶으세요. 2018년 낸 거 똑같이 냈잖아요. 같은 문제. 16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사자가 월세를 차임을 올리지 않을게요 라고 약정을 했어요. 근데 올릴 수밖에 없어. 임대인도 먹고 살아야 돼. 세금 많이 나와. 사정 변경 원칙에 따라 증액할 수 없어요. 증액할 수 있어요. 너무 임차인 보호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차임을 올리지 않겠습니다. 월세를 절대 안 올리겠습니다. 차임을 증액하지 않겠습니다. 아무리 차임 부증액에 특약을 했다 하더라도 사정이 바뀌면 올릴 수 있다고. 이거 너무 임차인 생각하지 마세요. 사정 변경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17번에 두 번째 줄 임대인에게 차임 올리겠다. 차임 증액 청구가 인정될 수 있죠. 같은 문제잖아요. 18번 남의 땅 공짜로 취득쇼. 공짜로 20년 취득쇼 완성 후에 자기가 공짜로 땅을 먹을 수 있는 걸 모르고 20년 쓴 것도 고마워요. 권리 주장 안 할게요. 라고 했다가 나중에 나 공짜로 땅 먹을게요. 시효 주장하는 거 특별한 사정 없는 한 그 사람이 신치상 허용될까요? 웬만하면 땅을 남의 땅 못 먹게 토지 소유권자 보호야. 토지 소유권자 보호니까 신치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민법은요. 돈 떼먹어라야 껐으면 갚아야 돼. 그러니까 시간이 주는 효과로서 권리가 소멸된다. 소멸시효 제도는 적극적으로 활용할까요? 11년 됐으니까 떼먹을게요. 이거야 웬만하면 소멸시효 안 걸렸다가 하겠어. 웬만하면 갚아라. 그러니까 민법은요. 법학은 권리자 보호예요. 그러니까 소멸시효에서 적극적으로 하시면 안 돼요. 웬만하면 중단시킨 거야. 웬만하면 채권자가 돈을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시효가 또 있거든요. 시간이 주는 효과로서 남의 땅을 먹는다던가 이렇게 취득시효가 있잖아요. 취득시효가 쉬울까? 웬만하면 남의 땅 못 먹지. 취득시효는 어렵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리자 보호의 쪽으로 판례를 읽으시면 편하게 가실 수가 있어요. 요 맥락들을. 자, 그리고 19번, 20번 묶으세요. 같은 문제입니다. 대전백화점 판례인데
이제는 뭐 설명드릴 시간 없으니까 사례까지 설명, 뭐 4회 안에 민법 채권법까지 나갈 수 없으니까 이제 암기하세요. 우리 판례가 정답이에요. 학습 필요 없이. 우리 판례는요. 아무리 권리자라 하더라도 남용해선 안 된다. 권리남용 금지 원칙을 적용할 때 누구를 보호할 것이냐, 얘를 희생시킬 거냐, 이런 객관적인 요건만 고려하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는 이득이 전혀 안 되는데 남을 괴롭힐 목적, 그걸 시카네라 그래요. 이렇게 주관적 요건, 남을 괴롭힐 목적, 이게 두 개가 필요하다. 주관적 요건까지 있어야 권리남용이다 라고 보는 게 대다수의 주류적 판례 입장이에요. 주관적 요건이 있어야 권리남용이라 봅니다. 객관적 요건만으로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다수 90% 이상의 판례인데 예외적으로 주관적 요건 없는데, 남을 괴롭히겠다는 목적 없는데 그래도 권리남용이야 라고 객관적 요건만 가지고도 권리남용이야 라고 본 판례가 있어요. 그게 두 개가 있는데 상상판례야. 상상판례. 대전백화점 상계권 너 퉁치는 거 권리남용이야. 상계권 권리남용이야. 상표권 너 상표권 권리남용이야. 이때는 판례는 주관적 요건은 필요 없고 객관적 요건만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관적 요건이 뭐예요? 나한테 이득이 전혀 안 되는데 남을 괴롭힐 목적. 그걸 시카네라 그래요. 근데 우리 판례는 대다수의 판례는 주관적 요건 필요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물으면 이 말. 근데 상상 나와? 자, 요거 자 보시면 19번으로 볼게요. 상계권도 너 상계권 하지 마. 권리남용이야. 인정되는데 주관적 요건이 필요하다는 게 판례 입장이다. 아니요. 상상 판례에서는 주관적 요건이 필요 없다 그랬어. 그제 기억하시죠? 20번은 그 복습할 때 읽어보세요. 그다음 21번은 우리 시험에 낸 적은 없는데 제가 찍겠습니다. 나올 것 같다고. 왜냐면 우리 노무사 시험 빼놓고는 모든 시험에서 다 냈어요. 그 1개년 갔을 때. 자, 볼게요. 팔은 안으로 굽는 거예요. 근데 변호사한테 뭐 성공보수금이라던가 얼마 뭐 그 수수료를 주기로 했다. 그러면 변호사는 첫 번째 줄 수임인으로서 사무처리 보수에 관하여 의뢰인하고 사이에 1,000만 원 받기로 했다. 약정이 있다. 그럼 위임 사무를 다 완료하고 변호사는 1,000만 원 내놔라. 원칙 전부를 내놔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원칙 전부예요. 약속한 금액 줘야 됩니다. 원칙 전부예요. 근데 예외적으로 2조 신의칙이 여기도 작동하니까 다음 페이지 세 번째 줄 신의칙이라던가 형평의 관념이라던가 일반 원칙에 따라 원래 1,000만 원이지만 개별 약정의 효력을 막 제약하려는 시도를 원칙은 안 되고 1,000만 원 줘야 되지만 이거에 근거하여 너무나 변호사가 일도 안 했는데 1,000만 원 다 받는다? 이게 예외적으로 너무나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 그럼 감액할 수 있어요. 그러면 500만 원으로 300만 원으로 헷갈리지 마세요. 근데 감액할 수 없다 했으니까 틀렸어. 법원 행시. 자, 원칙 약속하면 보수 액수 전액 줘야 돼. 근데 예외적으로 감액할 수 없어요. 예외적으로 감액할 수 있어요. 감액할 수 있어요. 뭘로? 근거는 신의칙으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원칙이 감액이 아니에요. 그리고 감액할 수 없다도 틀렸고 원칙 예외 구분해 놓으세요.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 하면서 민법 총칙 이거 기억나세요? 성공보수금 수수료 말고 성공보수금 형사사건에 붙일 수 있어요? 안 돼. 형사사건 이제 안 돼요. 예전엔 가능했지만 이제부터 급판결 이후부터는 안 됩니다. 근데 민사사건은요. 민사사건은 얼마든지 성공보수금 1억 주겠다 10억 주겠다 가능합니다. 민사형사 모든 소송사건의 성공보수금 약정은 103조 무효다 그럼 틀려요. 형사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거 헷갈리지 마시고. 자, 이제 당사자 들어갈게요. 5페이지. 자연인인데 여러분들이 민총을 주고 제가 좀 성실하게 좀 앞부분에 저랑 좀 친해져야 되니까 또 현강 학생들이 제 강에 안 들은 학생이 있다 그러니까 인강 학생들은 좀 있겠지만 걱정돼서 조금 천천히 나가고 있는데 지금은 따라오실 수 있겠지만 또 막상 제가 막 빨리 나간다 그러면 못 따라오실까 봐 걱정이 되긴 하네요. 어떤 거냐면 지금 민총 앞부분을 필수로 지금 상황에서는 하나를 풀더라도 정확하게 맞출 수 있어야 돼요. 이것도 뭐 급하다고 막 이것도 풀다 저것도 풀다 그러면 다 점수를 다 틀릴 수 있거든요. 무조건 맞춰야 되는 파트가 당사자, 자연인, 법인, 인간, 자연인, 여기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한능력자, 민법은 계약이 유효하든가 아니면 무효 취소인데 딱 취소는 법에 정해져 있어요. 뭐가 취소야? 딱 취소는. 나머지는 다 무효입니다. 뭐요? 제착사, 제한능력을 이유로, 착오를 이유로, 사기 강박을 이유로 이것만 취소고 나머지 물으면 무효 얘기하시면 되잖아. 그렇죠? 근데 제한된 능력밖에 없는 제한 능력자는
객관적 획일적으로 의사무능력자의 개별적 구체적과 달리 이런 사람이 제한 능력자예요 라고 객관적이고 획일적으로 나와 있어요. 누가 제한된 능력밖에 없는 사람이야. 딱 세 사람밖에 없어요. 미성년자. 그렇죠? 그리고 예전에 이제 금지산자, 한정산자란 단어를 다 썼는데 지금 그게 맞지 않기 때문에 한정 후견인의 도움이 필요한 분이 피한정 후견인. 그 다음에 성년 후견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피성년 후견인. 옛날에 금지산자 개념이에요. 그래서 미성년자는 친권자하고 후견이 있는 거고 미성년자 돌봐주는 후견인을 미성년 후견이라고 해요. 미성년 후견인. 미성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족법 아니에요. 미성년자를 돌봐주는 미성년 후견인은 여러 명 있을 수 있어요. 애 놀래. 미성년자를 돌봐주는 미성년 후견인은요. 무조건 1인입니다. 그리고 자연인이 가서 돌봐줘야지 회사가 법인이 돌봐줄 수 없어요. 근데 얘네는요. 얘네들은 여러 명 둘 수 있어요. 후견인이 뭐 3명이든 5명이든 2명이든 이쪽은 수인 여러 명일 수 있고요. 꼭 자연인이 아니라 회사가 후견인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법인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달라. 애 놀래. 요거 꼭 좀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요 알죠? 조문 따로 안 봐도 알죠? 조문 안 봐도 알죠? 그러면 이 시간상 저는 조문을 여러분한테 맡기고 일단 조문이 다 실어져 있으니까 5페이지 22번부터 갈게요. 가정법원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년후견 개심판을 할 수 없다. 그래요. 객관적인 상태에 놓여지고 청구하면 피성년 피한정은 판사실에 불러서 의견만 물어보면 돼. 의견은 반드시 물어봐야 돼. 그렇지만 의사에 반하여 때릴 수 있죠. 뭐를 못해? 우리가 피특정 후견인은 의사에 반하여 수 없죠. 헷갈리지 마시고요. 틀렸고 23번 성년후견 개시 원인이 소멸해서 정상인이 됐다. 정상인으로 돌아오면 본인은 나 정상인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종료심판 마침표 찍어주세요. 종료심판을 본인이 청구할 수 있죠. 나 때려주세요. 뭐 종료해주세요. 본인 들어갑니다. 본배사후검지 본인 들어가고요. 24번 별표 2개. 한정후견 개심판을 할 때는 가정법원은 6개월이야 1년이야 기간을 정해야 된다. 아니 얘가 언제 정상인이 될 줄 알고 얘네들은요. 기간을 정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기간은 6개월이다 1년이에요. 정상인은 언제 될지 모르니까 그냥 기간 안 정하고 하는 거야. 기간 안 정하고 판사실에 불러서 의견만 물어보고 때리는 거야 심판을. 근데 뭐와 달라요? 특정한 경우에 필요한 특정 후견인이 필요한 피특정 후견인은 얘는 제한 능력자가 아니야. 바보가 아니야. 얘는 기간과 범위를 정해서 해야 됩니다. 알죠 이거? 별표 많이 이거 지금 굉장히 중요한데 당연히 알 거라 생각하는데 아직 제가 여러분들 탐색이 끝나지가 않아갖고 걱정돼서 그래. 반드시 낼 걸로 보여주니까 조문 좀 보겠습니다. 조문. 그러니까 낼 걸 잘하셔야 됩니다. 힘들더라도 당연히 아실 걸로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민법 조문 오세요. 우리가 모든 민법 시험에서 물어보고자 하는 게 있거든요. 자 물어보고자 하는 게 뭐냐면 피특정 후견인을 얘기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14조 2. 14조 조문, 민법 조문 14조 2를 보면 얘는 특정한 경우만 필요한 거니까 제한 능력자가 아니야. 얘는 멀쩡한 사람이에요. 가정법원은 질장로 그 밖에 신체적 안 들어갔어요. 무조건 정신적이야. 일시적으로 아니면 특정한 요것만 필요하니까 문제가 되는 사람이 아니야. 누가 청구하냐면 본배 사후검지가 지자체 짱도 들어가요. 공익의 대표자 검사 청구합니다. 직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청구해요. 누가 청구해요? 그러면 특정후견 심판을 때리고요. 이 항이 제일 중요하죠. 얘는 바보가 아니니까 싫다 그러면 못 때려.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습니다. 얘네들은 의사에 반하여 하고요. 얘는 의사에 반하여 못 때립니다. 사망도 되게 중요하죠. 이거는 넌 6개월이야. 너는 요 X 채무야. 라고 해서 기간과 범위를 정합니다. 근데 얘네들은 기간과 범위를 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시고 자 14조의 3 별표 2개 치시고 2항에 마침표 찍고 넘어간다. 피한정을 갖다가 피성년으로 바꾸려 그래요. 그러면 어물쩍 넘어가요. 이거 종료심판하고 넘어간다. 종료심판하고 넘어간다. 이게 중요합니다. 더 큰 걸로 넘어가도 종료심판을 마침표 찍고 넘어가야 된다. 종료심판하고 자 그래서 25번 볼게요. 25번 노무사 특정후견 개시 요건이 갖춰지면 본인은 나 특정후견 해주세요. 청구할 수 없어요. 본인이 다 해. 본배사후검지. 본인이 다 청구권자야. 여기서 포인트는 본인이 청구권자라고. 막 틀렸고 26, 27 묶으세요. 같은 문제죠. 다른 시험 16년에 낸 거 23년에 했잖아. 26번 피한정한테
더 센 거 성년후견 개심판 하려고 한다. 그럼 종전에 한정후견 종료 심판할 필요가 없어요. 어물쩍 넘어가면 안 되고 종료 심판하고 넘어가야 돼. 종료 심판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할 필요가 없다. 틀렸잖아. 그걸 23년에 맨 끝에 줄 종료됐다는 심판을 하고 넘어가야 된다. 맞잖아. 그러니까 오지문 정지문 똑같이 냈고요. 자, 28번 가겠습니다. 미성년자가 갑인데요. 행위능력자 을하고 미성년자가 매매 계약을 했어요. 사례로 냈던 문제 제가 푸른 거예요. 근데 미성년자 갑에 법정 대리인이 미성년자 나 법률행위해도 좋아 라고 동의를 해줬어요. 그럼 법정 대리인 동의를 받아서 했으니까 유효하잖아요. 동의 안 받고 하면 취소 대상이고. 근데 그 동의는 명시적으로 엄마 아빠 친권자 법정 대리인 동의는 명시적으로 해야 돼요. 2020년 이게 틀린 답이죠. 명시적이에요. 명시적으로 하든 묵시적으로 하든 상관없어요. 명시 묵시 상관없습니다. 민법에서 이것도 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한 문제를 정확하게 암기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민법에서 취소권 할 때 해제권 행사할 때 명시적으로 해야 된다. 다 틀린 말이야. 명시적으로 꼭 해야 돼요. 묵시적인 것도 다 돼. 다 오케이지. 묵시적인 거 다 오케이예요. 원칙적으로. 이거 안 된다 그러면 다 틀린 말이라니까. 99%. 근데 예외적으로 이 세 개가 나오면 얘네 세 개는 묵시적인 건 안 돼요. 꼭 명확한 의사합체 이거는 꼭 명시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 세 개 외에는 묵시적인 거 다 오케이라니까. 이 세 개가 뭐냐면 우리가 복대리인 중복된 복대리인을 뽑는 복대리인을 원래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복인권이라 그래요. 복인권 그러면 임의 대리는 자기 복무라 원칙 복인 권한이 없어. 그 내외적으로 본인이 승낙하면 복대리인을 뽑을 수 있는데 그때 본인의 승낙은 명시적이어야 되죠. 그럼 틀린 말이야. 본인의 승낙은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상관없어요. 근데 어떤 업무? 분양 업무. 오피스텔을 분양한다던가 아파트 분양이라던가 이게 키워야 분양은 호들갑 잘 떠는 A가 잘 판매를 할 텐데 어디 뚱한 B를 갖다 복대리인을 뽑으면 안 좋잖아. 그러니까 분양 업무는 본인의 명시적 동의가 있어야 돼. 명시적인 허락이 있어야 됩니다. 분양 업무. 요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채권법도 하시니까 예금 계약 또 하나. 예금 계약의 당사자 누구예요? 저 결혼했는데 남편이 뭐 한 5천만 원 주면서 남편 돈인데 제 이름으로 국민은행에 예금하래요. 그래서 명의자는 저야. 돈을 낸 출연자는 남편이고. 그러면 그 예금 계약의 당사자 누구예요? 접니다. 명의자입니다. 예금 계약의 당사자는 원래 돈주인이 아니라 명의자예요. 근데 예외적으로 실제로 돈을 낸 사람을 출연자라 그래요. 출연을 했다라고 해서. 그러면 실제로 돈을 낸 출연자를 이 예금 계약의 당사자로 잡으려면 은행하고 명시적인 의사합치가 있어야지 묵시적인 거 갖고는 안 돼요. 이거 자체도 한 문제야. 예금 계약의 당사자 출연자죠? 아니요. 명의자. 결혼하시면은 무조건 여러분 이름으로 해놔야 돼. 그래 여러분 재산 되니까. 다 필요 없어. 그러니까 명의자 거야. 그러니까 명의자가 원칙이에요. 근데 예외적으로 출연자를 예금 계약의 당사자로 삼으려면 은행하고 묵시적인 건 안 되고 명시적인 의사합치가 있어야 돼. 그리고 또 하나 543조 이하 해제 채무 불이행했을 때 해제하는 거. 이럴 수 있어요? 나 은혜로운 사람이야. 너가 채무 불이행을 많이 해도 나 해제 안 할 거야. 해제권을 민법조문 임의 규정이니까 안 하고 해제권을 배제하고 나 채무 불이행 다 참을 거야. 해제권 배제 특약 가능해요? 가능해요. 임의 규정이니까. 근데 그런 특약을 하려면 해제권을 나 해제 안 해. 해제권을 안 할 거야. 배제하는 특약을 하려면 이거는 명시적인 의사합치가 있어야 돼요. 묵시적인 것까지 다 되면 너무 채무 불이행을 많이 봐주게 돼서 안 돼. 그래서 여기 세 개 빼놓고는 다 제발 묵시적 동의, 묵시적인 승낙 다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 세 개 빼놓고 이거 명시적으로 해야 된다는 무조건 틀린 겁니다. 역시나 보세요. 35번에 똑같은 우리 공인노무사. 법정 대리인 미성년자에게 50만 원 범위 내에서 범위를 정하여 재산을 처분을 허락하는 거 묵시적인 거 다 가능하죠. 동의도 그렇고 처분의 허락도 같은 문제고. 자, 29번 볼게요. 미성년자 갑과 완전한 능력자 을하고 매매 계약을 하는 사례였는데 상대방 을은 계약 체결할 때 갑이 미성년자라는 걸 알았어요. 알았더라도 저쪽에서 유동적 유효 추인이 있을 때까지는 나 안 해 라고 철회할 수 있다. 알았더라도 철회할 수 있어. 선철이야. 선이어야 철회예요. 선이어야 나 철회입니다. 그러니까 알았더라가 악이니까 악이일 땐 철회할 수 없습니다.
그거 기억하셔야죠. 지금 잘 기억이 안 나셔서 또 이러는데, 미성년자랑, 아무리 미성년자 보호도 중요하지만, 미성년자랑 거래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미성년자랑 거래한 상대방을 보호하는 수단이 있잖아요. 그게 15조부터 빨리 조문 찾으세요. 15조부터 최철거속 단추인데, 최철거속님 막 뛰어다니셔서 단추 떨어지는 두 문자인데 모르셔도 되고요. 자, 15조에 이거 추인하실 거예요? 추인 거절하실 거예요? 물어보는 최고권이 있고, 그 다음에 나 이거 안 해. 거래 안 해. 나 철회하고 나갈 거야. 철회하고 나갈 거야. 철회권이 있는데, 이거는 상대방이 제가 미성년자라는 걸 내가 몰랐다. 선이어야 철회해요. 선처를 바랍니다. 선처를 바랍니다. 선처를 바랍니다. 이렇게 암기하라고. 악일 땐 철회가 안 돼요. 그 다음 거절. 그리고 속임수. 이거 두 개 다, 이건 16조고요. 15조, 16조. 속임수는 17조인데, 이 속임수는 나 군대 갔다 왔어요. 사장이에요. 나 성년자예요. 이거 말만 갖고 속임수 아니야. 아니지. 적극적 기망, 신분증이죠. 이거 기억하시고요. 단기 소멸 3년, 10년, 제척기간 146조죠. 그리고 법정 추인 145조고. 그래서 요거 두 문자 암기 못 하신다 하더라도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선처를 바랍니다. 선처를 바랍니다. 악일 땐 철회 안 돼. 무건대리인하고 거래한 상대방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134조 빨리 보세요. 134조. 악일 땐 철회가 안 돼요. 알았으면 그때 조심해야지 뭘 철회야. 선이어야 철회입니다. 몰랐어야 철회예요. 그래서 여기도 선처를 바랍니다. 민법에서 할 때 뭘 묻든 선처리야. 선처를 바랍니다. 암기를 해놓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29번 20년 노무사였잖아. 근데 보세요. 연결하세요. 33번. 19년에 또 냈었잖아요. 보면 두 번째 줄. 제가 제한 능력자라는 걸 알았다. 알았을 경우에는 악이니까 철회할 수 없다. 이건 맞게 냈잖아요. 이렇게 같은 문제인 거예요. 항상. 그런 것들이고. 30번 볼게요. 미성년자 갑이 단독으로 혼자 상대방 을하고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지가 자기가 미성년자였다는 걸 이유로 제한 능력자예요. 미성년자 갑 혼자 취소하겠어요. 취소권은 거래를 끊어내는 거니까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고요. 이거 선우 모순되는 거 아닙니다. 신인 측에 반하지 않습니다. 왜요? 제한 능력자 보호가 더 중요하니까. 틀렸죠? 31번. 미성년자 갑에게 나이를 물었는데 나 만 20세예요. 만 20세예요. 성년자예요. 군대 갔다 와서 사장이에요. 이것만 가지고는 속임수 아니에요. 그러니까 취소할 수 있죠. 그 다음 32번. 미성년자 갑이 법정 대리인에 의하여 이제 미성년자 갑의 제한 능력을 이유로 이거 취소가 됐어요. 동의 안 받고 해서. 그러면 취소하면 소급해서 계약이 무효고 서로가 주고받은 거 부당이득으로 토해내야 되는데, 그때 법정 대리인의 선악에 따라 액수가 달라져요. 미성년자 선악에 따라 달라져요. 모든 미성년자 악이라도 보호하기 위해서 모든 미성년자는 악이라도 현존이야. 현재존자, 현존이죠. 의사무능력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이라도 현존이에요. 미성년자. 악의 의사무능력자도 악이라도 현존이에요. 현재존재. 그러니까 틀렸죠. 34번에 노무사, 다 전부 다 노무사 개출이니까 미성년자가 자신의 채무를 사실은 면제받는 거지. 면제하는 거라고 써 있지만 자신의 채무니까 미성년자가 자기 빚을 면제받는 건 좋은 거죠. 그러니까 동의 없어도 두 번째 줄 유효하죠.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법률행위죠. 맞고. 자, 36번 갈게요. 법정 대리인 애가 쇼핑몰 잘해. 17세라도. 특정한 거 해야 돼. 포괄 영업은 안 돼요. 특정한 영업을 허락했어요. 그러면 걔는 CEO야. 미성년자라도. 그 영업에 관해서는 대리권 소멸합니다. 대리권 병존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51번도 보시죠. 51번. 넘기셔서 51번 보면 이미 2017년에 낸 거 또 낸 거잖아. 51번에 미성년 돌봐주는 미성년 후견인이 특정한 거 애가 똑똑해서 영업을 허락했다. 그러면 그 후견인의 대리권은 여전히 유지돼요. 걔는 CEO니까 소멸해. 소멸하잖아. 같은 문제 낸 거라는 거 체크해 놓으셔야 되고요. 또 빨리 이제 이 정도면 빨리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눈빛 보니까 빨리 해라. 우리 다 알아듣는다. 이런 눈빛이에요. 그래서 자, 37, 38 묶으세요. 같죠? 별표 두 개. 미성년자는 타인의 임의 대리인 될 수 없다? 아니요. 권처형 대의무임체. 타인의 대리인 역할은 제한 능력자도 할 수 있죠. 38번. 그러니까 피성년 후견인도 남의 대리인 역할은 할 수 있죠. 같은 문제잖아. 피한정이든 모든 제한 능력자. 그래서 다 같은 문제. 39번. 미성년자가 자기가 미성년자였다는 걸 이유로 그 계약을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거래를 취소를 해요. 그러면 소급해서 이제 계약은 무효가 된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법정 대리는 다시 그걸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단독으로 취소한 게 유효한 거니까. 맞고. 40번에 똑같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2018년 노무사. 특정한 것이어야 됩니다. 그럼 성년자와 걔는 동일한 능력이 있어요. 다만 법정 대리인이 그 허락을 했다가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죠. 여기 취소는 뭐예요? 조문의 요 취소는 철회. 아직 효과가 생기기 전에 걷어들이는 철회의 의미입니다.
우리의 본래 취소가 아니라 맞죠? 조문 그대로 넘기셔서. 자 보세요. 41번부터 43 3개 묶으세요. 41, 43 3개 묶으세요. 같은 거죠? 주어를 잘 보셔야 됩니다. 17조 보세요. 17조. 17조 선생님이 시간상 안 잡아줘도 17조 1항 2항을 보시고요. 주어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제한 능력자가 세 사람을 다 말하는 주어가 제한 능력자가 이렇게 써 있는지 제발 아니면 미성년자가 라고 써 있는지 구분하셔야 돼요. 제한 능력자가 라고 하면 피성년 후견인까지 얘기하는 거잖아. 근데 피성년 후견인은 완전 옛날에 재산을 다스리는 거를 금지하는 애니까 피성년 후견인은 동의받아서도 함 못하는 애잖아요. 그러니까 제한 능력자에게는 피성년 후견인도 들어간다라는 걸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읽을게요. 41번. 얘는 미성년자. 미성년자가 속임수 써서 동의가 있는 거라고 믿게 하고 팔았다. 그러면 근데 이거는 뭐 사장의 군대 갔어야가 아니라 진짜 속임수라고 써 있으니까 이거는 17조에 따라서 취소권이 배제되니까 취소할 수 없다가 맞죠. 42번. 그렇지만 미성년자가 단순히 적극적 기망이 아니라 나 성년자예요. 이거 속임수 아니죠. 그러니까 두 번째 줄 여전히 취소할 수 있죠. 틀렸고 43 보세요. 이거 제한 능력자가야. 그럼 피성년 유견이 들어가는 거야. 제한 능력자가 속임수를 써서 마치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것처럼 근데 여기 벌써 틀렸지. 동의 받아도 못하는 애가 써 있잖아요. 피성년 유견이. 그러니까 취소할 수 없어요. 여전히 취소 대상이야. 취소 대상이지. 누가 저 피성년인데요. 우리 후견인님 동의 받았어요. 동의석 들고 왔으니까요. 저랑 해줘요. 믿은 게 잘못인 거지. 그렇죠? 동의 받아도 못하니까요. 이거 구분 못하시면 안 돼요. 세 개 딱 구분해 놓으시고요. 자 44번에 만 19세입니다. 근데 기간 계산 나이 계산할 때 나이 계산 빼고 일반적으로는 첫 날짜 초일을 계산할 때 산입해요. 초일을 산입하지 않아요. 첫 날짜를 산입하지 않는 게 원칙이죠. 근데 예외적으로 태어난 날짜 첫 날짜를 넣어서 계산하는 것 크게 두 개 있습니다. 뭐요? 예, 나이 연령 나이 계산 만 19세 나이 계산할 땐 태어난 날짜 넣어요. 밤 11시에 태어나도. 그 다음 뭐 있어요? 다가오는. 그러니까 아직 오지 않은 오전 0시. 오전 0시부터 출발할 땐 넣어도 되죠. 그게 뭐예요? 제가 오늘부터 3일하면 오늘 넣어야 돼. 근데 제가 내일부터 3일하면 아니요 죄송해요. 제가 오늘부터 열흘 하면 오늘 못 넣어요. 초일을 넣지 않으니까. 오늘은 벌써 한 열 몇 시간 지났으니까. 근데 제가 다가오는 내일부터 열흘 하면 내일은 안 왔으니까 내일 넣어도 되죠. 그게 오전 0시라는 말이 오는, 다가오는, 내일부터, 모레부터 이 말이에요. 오전 0시란 말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45번 볼게요. 별표 두 개 이거. 아무리 피성년이든 피한정이든 일용품 사는 거 있죠. 요건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일용품 사 먹고 이런 거 다 유효하고 취소할 수 없다는 거. 일용품 어느 게 일용품에 관련된 거다라고 가정법원이 범위를 정할까? 안 정할까? 안 정합니다. 그래서 이거 중요하고 46, 47 묶으세요. 보세요. 19년에 낸 거. 취소권은 재판 외에 의사표시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죠. 근데 47번 재판 외에는 행사할 수 없다. 두 개 다 똑같은 거 틀렸잖아. 이렇게 재판상 재판에 다 가능이라니까. 근데 뭐만 재판상이야? 채권자 취소권. 406조 꼭 기억하시고요. 49, 50번 묶으세요. 48번도 봐야겠네. 48번 보면 보세요. 주어 피성년 후견인이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서 지가 단독으로 체결한 법률행위 매매계약은 취소할 수 없다. 그래요. 얘는 동의 얻어도 못하는 애야. 피성년 얘는 집에 있어야 돼요. 대리권만 있으니까 여전히 취소할 수 있죠. 주어 잘 보시고 49, 50 묶으시고요. 봅니다. 가정법원이 너 성년 후견 개심판 떨어져야 된다 라고 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건 유효하게 단독으로 할 수 있어. 이건 취소할 수 없어. 괜찮아. 이건 피성년이라도 할 수 있어. 취소할 수 없는 행동이야. 이건 괜찮은 행동이야. 범위를 가정법원이 정해줄 수 있어요. 늘렸다 줄였다. 50번에 이건 취소할 수 없는 괜찮은 행동이야. 취소하지 못해. 이거는 범위를 가정법원이 정해주면 아무리 피성년이라도 이건 취소 못하고 잘하는 행동이니까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7년에 낸 거 23년에 낸 거잖아. 이렇게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역시나 51번 했고 52번 갑니다. 특정견은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죠. 이거 반복. 그리고 53번 주의. 얘 피성년이야 피한정이야 이거 가족관계 등록부에 공시돼요. 창피하게 이것까지 뭐 공시하고 달려. 공시되는 거 아닙니다. 자 주의하시고 54, 55 묶으세요. 한정견 개심판 할 때 판사실에 불러서
너 생각은 어떠냐? 의사를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의사는 고려해야 돼. 의사는 반드시 고려 55번에 하여야 합니다. 같은 문제잖아. 근데 고려만 하면 되지 싫다 그래도 때려. 의사의 반을 때릴 수 있다. 많이 얘기했고요. 자, 보통 실종 5년입니다. 특별 실종 1년이고요. 3년 아닙니다. 이제 실종 선고 들어가요. 57, 58 묶으시고요. 실종 선고 판결 받은 날 사망 간주예요? 아니면 올라가서 실종 기간 만료 시설이야. 실종 기간 만료된 때 추정이야? 간주야? 간주. 판결 나오면 실종 선고 판결 나오면 올라가서 실종 기간 만료 시로부터 그러니까 최종 소식이 있었던 때부터 5년 이때 간주. 판결 나오면 사망 간주, 생존 간주. 간주 대 간주. 본다. 근데 판결 안 나오면 아직 추정 대 추정. 그래서 주의하세요. 기간 만료된 때 간주한다. 58번 똑같아요. 간주라서 추정이 아니라 실종 선고가 있더라도 아무리 사망 간주됐어도 기간 동안에 나 살아있었어요. 반대 증거만 제출하면 판결문을 취소하지 않더라도 이미 개시된 상속을 부정할 수 있어요. 간주라 취소 판결 끌어내야 돼. 취소 판결 끌어내야 되니까 틀렸죠. 그 다음에 59. 실종 선고를 받았지만 아버지 사망 간주됐지만 취소됐어요. 아버지 살아있었어. 그러면 아들내미 직접 키워드 직접 실종 선고를 직접 원인으로 취득한 사람은 선이고 뭐고 간에 직접 원인 상속인들은요 무조건 아버지 돌아오시면 돌려주셔야 돼요. 액수만 달라질 뿐이야. 걔네들은 선이면 현존이고요. 악이면 받은 이익에 다 이자 손해고 29조 2항입니다. 그러니까 제3자는 안 돌려줄 수도 있고 돌려줄 수도 있지만 직접 상속인은 무조건 돌려는 줘야 돼. 액수 차이지. 그래서 그러니까 직접 원인 선이 현존 정확히 맞고 60번 61번 묶으세요. 부재자가 종래 주소를 떠나서 쉽게 돌아올 수 없는 자연인 기준으로 법인은 부재자 개념이 안 나오고요. 그러면 법원에서 선임한 사람이 있고 부재자가 뽑아놓고 간 사람이 있는데 법원에서 뽑힌 부재자 재산관리는요. 법원에서 권한을 수여했기 때문에 법원에서 얘 선임 결정을 취소하지 않는 한 아무리 그 사람이 죽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의 권한은 소멸하는 게 아닙니다. 법원에서 권한을 빼야 돼요. 이거 이해하세요?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60번 똑같아요. 나는 부재자 재산 관리인으로서 권한을 초과하는 행위에 대해서 관리니까 관리인까지만 할 수 있어. 근데 권한을 넘는 처분 행위를 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되는데 나한테 권한을 준 자가 법원이라 가정법원이라 너 이제 그만해. 선임 결정이 취소되기 전에 그럼 법원에서 권한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아무리 실종 선고 기간 안에 죽은 사람의 권리를 내가 대리했다 하더라도 유효한 게 되는 거야. 나를 선임한 건 법원이니까. 법원에서 권한을 선임 결정을 취소하지 않는 한 나는 유효한 대리인입니다. 유효한 대리인이 같은 문제고 66번도 같은 문제예요. 66번 봐봐요. 66번 볼게요. 노무사 법원에서 뽑힌 재산관리인의 권한은 부재자가 죽으면 법원의 결정이 취소되지 않더라도 죽은 자를 대리할 수는 없으니까 이 사람의 권한을 소멸한다. 소멸해요. 죽은 자도 대리하는 꼴이 되는 거야. 얘 상속인을 대리하는 얘 소멸하지 않습니다. 얘 권한은 법원에서 빼야 돼. 단 하나 차이는 실종 선고 판결 땅 판결이 있는데 됐어요. 그 정도. 다시 오셔서 이제 62번 봅니다. 62번. 이거는 법원에서 뽑힌 사람이 아니에요. 부재자가 떠나면서 너 내 재산 관리내라. 임의 대리인이야. 그러면서 보존 관리 처분 권한까지 해라라고 부여했어요. 그런 사람이 법원의 허가를 왜 받아요? 법원에서 임의 대리인인데. 그러니까 틀렸죠? 처분 권한. 63번부터 65번 3개 묶으세요. 63, 64, 65 3개. 같은 문제는 나중에 하나만 보시면 돼요. 이겁니다. 민법의 기본 좀 기억하세요. 채권법까지. 사전에 허가받으라는 거 없어. 그러니까 민법 시험 문제를 풀 때 가정법원에 가서 무슨 여기만이 아니라 민법 전반을 물어볼 때 사전에 꼭 허가를 받아야 된다 말 나오면 거의 100% 틀려요. 사후 허가도 돼. 일부터 치고 급하니까 일부터 치고 나중에 사후에 추인하는 형태로 허가 가능합니다. 민법 기본입니다. 그래서 63번에 법원에서 뽑힌 재산관리인이 권한을 넘는 행위, 처분행위 같은 걸 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장래의 처분행위뿐만 미리 받을 수 있냐 아니면 기왕에 저지른 처분행위를 덮어주는 추인하는 형태로도 과거 거를 추인하는 형태로도 할 수 있다? 있다. 그게 바로 뭐예요? 65번 우리 노무사. 과거에 저지른 처분행위를 덮어주는 추인하는 사후 허가도 할 수 있다고. 그게 바로 64 똑같죠. 64는 딴 얘기지만 오케이 됐고. 그 다음에 66 갈게요. 66 했나요? 했고 67 가겠습니다. 법원에서 뽑힌 재산관리는요. 재산이 얼마 있는지 본인의 재산 목록을 반드시 작성하셔야 됩니다. 하여야 한다예요. 할 수 있다 아니고. 노무사. 그리고 69번 갈게요. 실종 선고를 받으면 민법에서 5년, 1년
각 기간이 판결 나온 때가 아니라 만료된 때예요. 기간 만료설. 끝부분 잘 보셔야 돼요. 추정이에요. 본다 간주 의제야. 본다. 정확히 맞죠. 70번 별표 2개. 사망 죽을 가능성.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이라는 것이 화재라던가 홍수라던가 뭐 비행기 추락이라던가 이런 거지. 세 번째 줄 갑이란 자가 잠수 장비를 착용한 채 바다에 들어갔다가 떠오르지 않은 거예요. 이거 보통 실종 5년이야, 특별 실종 1년이야. 이거 보통 실종 5년으로 계산하셔야 돼. 5년. 이거 전쟁이라던가 비행기 추락 선박 침몰 아닙니다. 5년 계산하세요. 71번 별표 2개. 우리가 그 판결은 이날 나왔지만 사망 간주된 시점이 죽은 때로 올라가는 시점이 길어져서 중간에 다른 민사 판결들이 갑자기 죽은 자가 어떻게 소를 제기했냐, 다른 민사 판결들 다 무효다라고 하면 거래안전 치명타가 되잖아. 그래서 다른 민사 판결들까지 무효가 되진 않습니다. 그 판례예요. 그래서 보면 71번 실종자를 당사자라고 하는 다른 돈 달라는 민사소송 판결들 이런 게 확정된 다음에 나중에 실종 선고 판결이 확정돼서 죽은 시점이 사망 간주되는 시점이 다른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으로 소급해 올라가서 죽은 자가 마치 소제기한 것 같은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요. 그런데 다른 5천만 원 달라 그런 소송까지 막 소급해서 당사자 능력 없는 죽은 자가 무슨 소송을 했냐, 당연 무효 판결이다. 이렇게 하면 대한민국 혼란에 빠져. 그래서 이거 무효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민사 판결들 그냥 유효하게 냅둔다. 죽은 자가 제기한 것처럼 된다 하더라도. 선생님 이해 가시죠? 꼭 기억하시고 72번에 가정법원은 실종 선고 판결을 때리는 거예요? 취소하는 거야? 취소하기 위해서는 6개월의 공시최고 절차 필요 없죠. 때릴 때 우리가 살아있으면 연락 달라라고 해서 6개월의 공시최고지 취소할 때는 상관없잖아. 그러니까 취소기 때문에 6개월 이상 공고 틀렸죠. 실종 선고 때릴 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73번은 그 혹시 모르니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이제 그냥 암기하세요. 동시에 죽은 걸로 추정, 오동추 추정입니다. 오동추. 동시사망 추정되는 경우에도 대신 아버지 자리에 올라가서 할아버지 재산을 받는 대신 상속, 대습 상속 인정합니다. 몰라도 이제 기억하세요. 동시사망 추정되는 경우에도 대습 상속 인정된다. 그리고 오동추 기억하세요. 오동추. 우리 이건 꼭 내요. 우리 노무사 시험에 조문에 뭐뭐하는 거로 본다 간주 의제라고 써 있는지 조문에 아니 뭐뭐한 걸로 추정이라고 써 있는지 구분해서 읽으셔야 돼. 그러니까 조문에 추정이라고 써 있으면 우리가 30조 조문을 보면 동시에 사망한 걸로 본다야, 동시에 사망한 걸로 추정이야. 추정이니까 오동추, 동추 이렇게 암기하셔야 돼. 그 다음에 기한의 이익 있잖아요. 날짜가 도래하지 않아서 누릴 수 있는 기한의 이익은 채권자한테 있을 수도 있고 채무자한테 있을 수 있는데 그렇잖아요. 이자부 소비 대차라거나. 근데 만약에 그런 거가 명확하지 않으면 채무자한테 기한의 이익이 있는 걸로 본다야 추정이야. 추정이지. 그래서 기무추. 무슨 일본 사람도 아닌데. 기무추. 이거 본다 이러면 틀려. 기무추. 그러니까 종 볼 때 추정이라고 써 있는지 본다라고 써 있는지는 무조건 한두 문제니까 그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어요. 자, 됐고. 주소인데 주소는 74번, 75번 참고해요. 참고로 해놓고 주소를 낼 가능성은 크지 않은데 혹시 모르니까 40문제 시절이니까 민총은 다 버릴 게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주소 나오면 요것만 기억하세요. 우리 민법. 우리나라 민법이 택하고 있는 주소의 그 제도는 복실강아지다. 복실객. 이렇게 가시죠. 복실객. 우리나라는 복실객이다. 복실강아지. 복실객. 뭐요? 복수주의입니다. 동시에 2곳 이상 있을 수 있어요. 주소 한 3곳, 4곳 동시에 얼마든지. 단수주의 아니야. 그다음 실질주의야? 그러니까 주민등록지는 주소로 추정될 뿐이야. 깨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생활의 근거지어야 돼. 형식주의가 아니라고. 실질주의고요. 우린 객관주의야? 예, 객관주의예요. 주관주의가 아니에요. 나 여기 머물러야지라는 정주의 의사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주관주의 반대말 나오면 다 틀려요. 우리 복실강아지입니다. 복실강아지 그 정도. 그러니까 75번에 주소를 설정 변경할 때는 여기 머물고 있다라고 하는 정주의 사실뿐만 아니라 머물러야지라는 정주의 의사가 있어야 된다. 아니요. 주관주의 아니라고요. 객관주의라고요. 그래서 틀렸죠. 그래서 그거 기억하시고 이렇게 하면 좀 보강 많이 하니까 좀 2교시부터 빨리 나갈게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약간 탐색전이었어요. 알아듣고 있나 못 알아듣고 있나 해서 알아듣고 있죠? 충분히 알아듣고 있죠. 그러면 좀 쉬었다가 오늘 6타임이에요. 1교시에 3타임, 이제 아침에 3개, 그다음에 오후에 3개. 그러니까 뭔가 에너지 보충하고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시험이 기세기도 기세고 지금부터는요.
선생님이 지금 20년 넘게 강의했으니까 얼마나 수험생을 많이 만났겠어요. 수석 합격생도 많이 만나고. 약물 싸움이에요. 약물 싸움. 약물 검사를 안 하잖아. 그러니까 뭔가 에너지 드링크가 됐든 뭐 비타민이 됐든 홍삼이 됐든 뭐 흑염소가 됐든 지금 막 머리 막 팍팍 돌아가는 거 엄청 드셔야 돼요. 1차 너무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 2차 땐 더 하고. 그러니까 뭔가 영양가 있는 거 좀 드시고요.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